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1일부터 27일까지 메타버스 시즌2 일정으로 서울과 경기도를 방문했습니다. 서울에서 매주 타는 민생버스, 메타버스 시즌2를 진행하면서 수도권 표심 공약에 집중했습니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에 앞서 서울 부동산 문제에 대해 사과부터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주택 공급과 철도 도로 지하화, 독거노인 돌봄을 비롯한 1인 가구 맞춤형 행정 서비스 강화 등 서울 7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메타버스가 경기도로 향했습니다. 이어 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7대 공약, 경기도 지역 맞춤형 공약, 그리고 부동산 공급 계획과 청년 관련 공약 등을 발표하면서 설 전 수도권 민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메타버스 2를 시작했습니다. 21일부터 22일까지는 서울을 방문했고요. 27일까지는 경기도, 부동산과 문화, 청년, 다양한 공약을 발표했는데 좀 총평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지체제에 왔던 수도권의 어떤 민원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쨌든 이번 대선은 주로 2030 세대에 포커싱을 맞추다 보니까 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공약들이 했고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일 텐데 최종적으로는 수도권에서 어떻게 승패가 그렇죠. 이루어지느냐가 판가름할 것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말하자면 정성을 쏟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지난 21일이었습니다. 서울의 주거, 불안정, 그리고 교통 체증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7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사람은 지상, 차량은 지하 이런 슬로건인데 어떻게 보였습니까? 많은 경우는 이게 서울시장의 공약에 나와야 될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차량을 지하화하는 것도 그 주위에 예를 들어 우리가 경의중앙선 타보면 서울에서 그렇게 경치 좋은 열차가 있는가 싶잖아요. 네, 그렇기도 하죠. 네. 이용객은 다 반대할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과연 이 공약의 내용을 알고 발표했을까 싶은 게 많았어요. 그리고 차량 소통에 도움이 되려면 지금 서울시의 교통 소통 대책이나 이런 것하고 전부 맞춰야 될 텐데 무조건 발표를 해버린 것 아닌가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가 4박 5일 동안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죠. 경기도를 방문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을 모두 방문했어요. 아무래도 정치적 고향이기 때문에 당연한 그런 행보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경기도 지역의 지난 총선에서 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많이 당선된 부분들도 있고 자기가 시장을 했고 도지사를 했던 지역에서의 투표율 또 지지율이라는 것이 굉장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이제 그래서 그동안에 시정과 도정을 하면서 네트워킹 했던 분들과 한 분 한 분 이렇게 만나 뵐 수 있는 계기를 가지는 것이 선거 전략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경기도가 갖고 있는 어떤 민원의 집중도라든지 인구의 집중도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을 들인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4일이었죠. 이재명 후보가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다시 한번 이제 사죄하면서 큰절 올렸고 특히 이 경기도 가서 이제 많은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들이 가능할 텐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재명 후보는 아주 분위기를 잘 잡고 이야기하고 나면 그게 거짓말이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진정성이나 순수성 면에서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저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 당선되지 않으면 없는 죄 뒤집어 쓰고 감옥 갈 것 같다고. 근데 없는 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죄가 많아요.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자가 고향처럼 여기던 성남에 가서 울컥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아마 자기 운명을 예견한 것 아닌가. 아마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 아닌가. 전과사범이 합리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공포감을 느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선 후보로서는 해서 될 이야기가 있고 안 될 이야기가 있는데 앞으로 좀 못하시게 좀 하세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개인을 둘러싼 본인을 둘러싼
또 가족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어떤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불미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는 것이고 또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데에 대한 뭐 충분히 이제 사과하고 특히 이제 뭐 상대원 시장 이런 데 갔을 때는 어린 시절에 그런 배고팠던 시절 그런 것들이 다 오버랩이 되면서 본인으로서 얼마나 한편으로서는 그 어떤 불편한 가족사 숨기고 싶은 가족사들이 다 이렇게 전 국민한테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미묘한 신경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과를 하지만 사과하는 것만으로도 본인 감정까지를 해소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다 그 안에서 지금 토로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본인 스스로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울면서 다니는 시점은 끝내야 된다. 뭐 설 전에는 그런 이제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후보가 눈물을 보이는 것은 과연 이것이 많은 국민들에게 저분이 순수하다. 그리고 참 보호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효과가 있는데 이재명 후보자는 사실 눈물을 조금 흘린 거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별 반전의 계기도 되지 않았고 좀 그런 면이 있고 앞으로 또 울고 다니면 이제 더 비난을 받겠죠. 네, 이재명 후보가 23일 첫 번째 우리 동네 공약으로 수원, 과천 등 경기 7개 지역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은 뭐 광역지자체 정도의 어떤 공약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초지자체 공약까지 굉장히 세심하게 파고든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보았을 때도 이렇게 썩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게 과거의 그 대선 후보들은 평화의 댐이든 한반도 대운하든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이든 그런 국민의 관심사를 크게 걸면서 갔는데 네. 이번 대선은 여야 모두 뭐 정당도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것인지 어쨌든 크게 하나 걸 수 있는 것들을 찾지를 못하고 잘 안 보여요. 예.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속에서 개개인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다 보니까 그 어려움 하나하나의 요구에 답해주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실제로 문제가 되면 바로 뒤에 있을 지방선거에 후보들이 낼 걸 공약이 없어요. 이제 역으로 보면. 그렇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의원들이 매니페스토를 발표할 거리를 못 주는 거죠. 이미 공약은 던져져 있고 자기 동네마다. 그 출마자들은 그 공약은 이미 아시죠? 네네. 제가 그걸 할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뭔가 약간 김 빠지는 분위기인가요? 이번에 대선이 그렇게 돼버린다면 한편으로는 뭐 친절해 보이기는 하지만 네. 이것이 바람직한 전범이다. 그렇게 볼 수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어쨌든 코로나에다가 국민의 관심거리가 개인적으로 이 시야가 좁아지다 보니까 네. 그런 나와 연관성을 많이 찾고 그걸 후보들이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지방선거용 공약뿐만 아니고 더 나가서 이런 공약이 과연 제대로 지켜지겠는가에 대한 확실한 의문이 제기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아마 예산이 수천조 들 공약이 될 거거든요. 대선이 무슨 거짓말 경연장도 아니고 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23일 전국에 총 311만 호의 주택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온 부동산 공약 발표에 앞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요 억제 중심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분명한 선긋기에 나선 겁니다. 먼저 이 후보는 정부의 기존 공급 계획에 105만 호를 더한 311만 호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206만 호 주택 공급 정책에 105만 호를 더하겠다는 거고요. 특히 서울의 경우는 기존 정부 공급 계획에 48만 호를 추가하겠다. 굉장히 뭐 비판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한번 여쭤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주택 공급 공약도 지금 제가 보면 좀 황당하기 짝이 없어요. 서울에만 해도 기존 정부 공급 계획에 48만 호를 추가해서 107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건데 지금 서울 시내 아파트가 얼마 있는지 혹시 대강 아세요? 잘 모르시죠? 네. 168만 호. 168만 호. 네. 서울에. 그러니까 107만 호 공급하려면 제가 모르긴 해도 한강을 있잖아요. 좀 복개하고 그 위에 집을 짓거나 아니면 남산을 밀어버리고 남산에다가 짓고 한강도 복개해서 짓고 관악산도 다 밀고 그렇게 해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생각해 보면
생각해 답이 보면 나오는 건데 허황되다. 이거는 허황된 걸 넘어서는 거죠. 어떻게 보였습니까? 강력하게 지금 비판하고 계시는데 꿈 같은 얘기다. 근데 제가 죄송하지만 네.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도 꽤 많은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기 네, 때문에 숫자 만만치 않았던 것 같긴 해요. 네. 어떻게 그래서 보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협력을 얼마나 하느냐의 문제에 달렸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그게 100만 호가 됐든 50만 호가 됐든 차질 없이 하려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지방자치단체와 국토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그런 가능성들을 빨리 타진하고 비오톱 1등급 지역을 제외하고는 뭐 그린벨트 부분이라든지 다른 어떤 도시 전체에 대한 디자인을 다시 해보는 네. 또 그리고 그런 네. 법 개정을 한꺼번에 같이 하지 않으면 누가 낸 공약이든 간에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아집니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그와 같은 규제 완화라든지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뭐 다른 후보들 다 합해서 부동산 공약에 가장 현실적인 공약을 낸 후보가 그럼 대체 누굽니까?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훨씬 네, 0.5초도 안 기다리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미래당사 불로소다에서요. 청년이 설계하는 청년 기회국가 8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 기본 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거. 뭐 얘기 기본소득 많이 했었고 또 기본 금융도 다시 한번 언급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을 거예요. 기본대출, 기본저축 이런 개념도 이미 있고 또 청년 배당제 이런 것들도 부분적으로는 경기도가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자신감을 갖고 밀어붙일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다만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과연 뒷감당이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많이 피로감이 좀 누적돼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중복됐을 때 뭐 청년들한테 너무 많이 혜택을 준다고 하는 세대 간의 어떤 불만이 또 그럴 수도 그 있죠. 대결적 요소를 지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뭐 감안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청년 세대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불가피하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네. 청년 기본소득이라고 하는데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그래도 뭐 소득이 돼야 되는데 연간 10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8만 원쯤 되잖아요. 그게 무슨 기본소득인가요? 이것보다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더 주는 방식, 청년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고 또는 뭐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또는 집을 더 쉽게 구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많이 하면 좋겠는데 네. 그런 내용은 별로 없어요. 이 말만 그럴듯하게 올려놓고 결국에는 돈 나눠주겠다는 것밖에 없죠. 저는 이런 것이 잘못이라고 봐요. 네. 또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병사 복지 5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은 군인 상해 보험 시행.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경기도에서 또 성남시에서 도입했던 이 군복무 청년 상해 보험 제도를 경험으로 해서 이런 제도를 공약으로 내놓은 건데 이 부분도 계속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네네. 상해보험도 있고 또 군인들이 쓰는 휴대폰비도 그 그렇고. 부분도 좀 경감해주겠다고 하는 거고요. 미래를 위해서 네.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하고 어차피 하는 그 국민의 업무 복무면 조금 더 신바람 나게 들어가서 자기가 어떤 가지고 싶은 뭐 교육적 기회라든지 또 몸이 그 아파서는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어떤 건강하게 또 직업 교육을 받고 나온다든지 조금 더 다층적인 접근을 해보는 것들은 지금 과도기적인 병사 제도에 있어서는 실험해 볼 만한 부분이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 헌법상으로 군 복무 중에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국가에서, 네. 근데 지금의 경우에 이제 군 의료기관의 이 수준이 낮거나 또는 심지어는 이제 치료가 불가능한데도 민간 병원에서 치료하려면 뭐 아주 복잡하게 해서 치료를 못하게 하거나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군 복무 기간 중에 다치거나 그 신체적으로 장애를 입거나 하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민간병원에서도 치료받게 해주고 치료비는 국가가 당연히 부담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마치 민간인들이 그 교통사고 당해서 상해를 입으면 보상해 주듯이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저는. 방향 자체가. 예, 그러니까 이것은 상해보험을 할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모든 것을 보상하고 배상하겠다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국가가 굳이 이 정도 사안에 대해서 그 보험을 들어주고 보험회사가 책임지게 한다는 것이 국가 책임을 피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철학적으로 철학의 문제다. 잘못됐다고 봐요. 네. 철학의 네.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선택지의 문제입니다. 더 나은 의료기관을 선택했을 때 네네. 그런 것은 당연히 국가가 책임지는 그 방법상에 있어서 말하자면 민간 보험에 위탁해서 그런 방식으로 좀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것이 책임을 안 진다는 뜻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5대 농업 농촌 공약도 함께 살펴보죠. 두 후보 공약을 같이 좀 비교해 보면 농어촌 소멸을 막기 위해서 농어민 1인 100만 원 기본소득 지급을 핵심으로 한 5대 농업 농촌 공약을 발표했고요. 윤석열 후보 역시 발표했습니다. 환경 농업 공약인데 농업 직불금 예산을 현재 2.5원에서 5조 원으로 확대하겠다. 2배 확대하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양당 조금 비교, 네. 비판을 좀 해주시죠. 네. 그 농민들을 어떤 각도에서 접근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사 짓기 더 어려운 부분들도 고령화되면서 많아졌기 때문에 실제로 그 지역의 커뮤니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게 맞다. 농촌 사회에서 말하자면 농사를 짓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제적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더 타당하다. 직불금은 뭐냐면 일정한 농지를 그 경작하면 경작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직불금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농산물의 가격이 너무 낮고 또 이것을 시장 가격대로 그냥 생산하게 방치하면 지금 농사를 잘 안 짓게 되고 네, 포기하게 되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오히려 또 농산물 가격이 아주 급등하고 그것이 결국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생산을 하게 만들고 또 농가 소득도 보전하기 위해서 면적 단위로 예를 들어 뭐 주로 1헥타르당 네네. 직불금을 500만 원 준다 하면 농사를 짓기만 하면 거기 5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농지원부라는 게 있거든요. 농사 짓는 땅의 그 소유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경작을 하는지 모든 사실관계가 기재된 이 농지원부를 만들어서 그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농업인으로 등록하고 네. 농업이 생계수단인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직불금을 준단 말이에요. 네. 그것이 100만 원 수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어촌 기본소득 100만 원이라는 거는요. 이거 눈속임이 아니고 몰라서 이런 공약을 낸 거예요. 고정직불금이 있기 때문에 네. 기본소득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변동직불금은 예를 들어 농사를 지었는데 쌀값이 그 한 가마니에 18만 원 정해놨으면 그 18만 원보다 뚝 떨어져서 14만 원이 되었다면 4만 원 차액이 생겼잖아요. 그 차액에 대해서 85%를 정부가 물어주는 거예요. 농업에는 지금 직불금 체계가 충분히 되고 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해했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걸 여기에다가 붙이지 말고 직불금을 올려주는 것이 훨씬 현 체계에 맞다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께 질문을 드렸어요. 네. 베스트 공약과 워스트 공약을. 예, 베스트 공약은 제가 보니까 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생각하는 기본 취지는 맞아요. 일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맞는데 네. 서울에 100만 원은 너무하고 너무했다 거기까지는. 네. 순증가가 한 10만 원쯤이면 좋겠어요. 네. 워스트 공약은 전국 243개 그 자치단체별로 전부 공약을 발표하신다는데 이거는 정말 큰일 날 일이에요. 왜냐하면 날입니다. 그 공약을 다 하면 수천조가 필요할 거다. 지킬 수 없는 공약이다. 네. 대통령 공약에 포함이 되면
각 부처에서는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네. 저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성이나 사업성과 관계없이 일을 추진하게 되고 그러면 국가 예산의 낭비가 아주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이재명 후보 공약에 대해서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빅데이터 알아보죠. 빅데이터로 여론을 읽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주제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한 주 12개 채널 20만 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집계한 더불어민주당의 총 정보량은 약 16만 2천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연관어 중에서 조사기간 사용량이 급상승한 단어들을 살펴봅니다. 1위는 배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는 당연히 공인이며 언론과 국민의 검증 대상이라고 지적하는 등 민주당이 공세를 이어가면서 배우자란 단어가 급상승 연관어 1위로 집계됐습니다. 2위는 욕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욕설과 막말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이 국회에서 공개됐습니다. 이 후보는 더 낮은 자세로 반성하고 사과드리고 있다며 사건의 전후 맥락을 살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밝혔습니다. 3위는 승려대회입니다. 조계종이 28년 만에 대규모 승려대회를 열어 정부의 종교 편향을 주장하며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승려대회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고 이를 걷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발언한 것을 두고 불교계가 크게 반발하며 촉발됐습니다. 4위는 무속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이른바 무속인 논란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무속인의 조언에 따라 코로나 확산지로 지목된 신천지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5위는 차이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번 대선은 5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1대1 대결 구도가 되면 굉장히 많은 차이로 이길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차이가 민주당 급상승 연관어 순위에 올랐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인물 연관어 중에서 급상승한 이름들을 알아봅니다. 1위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정 의원은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드린 데에 대해 재차 사과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 핵심 관계자가 찾아와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고 주장하면서 탈당 의사는 없음을 강조해 많이 언급됐습니다. 2위는 김혜경 씨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 부인 김혜경 씨의 활동 반경을 본격적으로 넓혀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 후보의 개인 방송에 나레이터로 참여한 김 씨는 설날 일정에 맞춰 온라인 영상 콘텐츠 출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3위는 최순실 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논란과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에 대해 최순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예비 최순실이다. 라고 말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여가면서 최순실이 급상승 연관어에 들었습니다. 4위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입니다. 안희정이 솔직히 불쌍하다라고 말한 김건희 씨의 녹취록이 방송되자 성폭력 사건 피해자 김지은 씨가 김건희 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안희정이 기사에서 많이 보였습니다. 5위는 짐 로저스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세계적 투자가인 짐 로저스 회장과 화상 대담을 진행했는데요. 로저스 회장은 한국은 38선이 열리면 정말 큰 기대를 걸 만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난 한 주 더불어민주당 관련 이슈를 빅데이터를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지난 21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박 2일 일정으로 충남과 대전 그리고 세종 지역을 찾아 중원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천안 유관순 열사 기념관 참배로 충청권 순회 일정을 시작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이번 대선에서 충효의 고장인 충청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지역 민심에 호소했습니다. 지역 공약도 쏟아냈습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2대덕연구개발단지 건설과 방위사업청 이전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 충청권의 주요 도시를 잇는 광역순환도로를 짓겠다. 대전 도심을 통과하는 경부선 호남선을 지하화하겠다는 인프라 개발 계획도 내놨습니다. 또 거대 담론으로 외교안보 분야 비전과 공약을 발표했고요. 생활 밀착형 4대 국민 공약, 그리고 가상자산 관련 공약 등을 발표했습니다. 정책 행보에 상당히 집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까 이재명 후보 뭐 얘기했지만 윤석열 후보 공약도 엄청나게 지금 많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 윤석열 후보가 충남 지역을 갔는데 충청 대망론, 매번 선거 때마다 나오는 게 이제 충청 대망론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뭐 자신의 어떤 지역적 뿌리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였습니까? 네, 총평을 일단 해주시면. 이제 윤석열 후보 스스로가 충청도의 아들이다 이런 생각이 강하고 저 충청권의 충청인들도 이번에는 충청권에서 뭐 인물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욕망이 강해요. 충청도 인구가 호남 인구보다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컨대 의석수도 호남보다 적고. 네, 네.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늘 그 충청도가 호남에 비해서 밀렸고, 그래서 사실상 피해를 입었다 이런 의식이 강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충청권에서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의식이 강했어요. 윤석열 후보 그래서 충청권에 여러 번 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특히 공식적으로도 2번이나 지금 방문을 해서 직접 곳곳에 다니면서 많은 분들 만났고, 그분들이 원하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뭐 지역 개발이라든가 또는 정치 환경의 변화 이런 데 대해서 많은 약속도 하고 실천 의지도 아주 보여주고 왔었죠.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충청의 아들, 충청 대망론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어쨌든 본인이 뭐랄까 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뭐 사랑하고 관심을 가진다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공약을 보면 뭐 이재명 후보 못지않게 아주 깨알 같은 공약들이 많습니다. 네. 탄소 중립 시범 도시, 뭐 천안 성완, 뭐 무슨 종축전 이전 부지에 뭐 어디를 뭐 천담 뭐 국가산업단지 조성한다든지 또 이 민항 공항을 건설한다든지 네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비슷한 추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것 또한 다 만들어 가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민항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뭐 서해안 고속도로 가봤습니다만 사실 네. 이 지역이 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는 이제 경비행기 시대가 온다고 봤을 때 뭐 그런 경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충남인들이 몇이나 될까 뭐 그런 네. 생각도 해봅니다. 경비행기가 아니고 드론. 예. 드론은 그렇게 큰 비행장이 필요하지 않고 곳곳에 드론 비행장을 필요로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좀 궁금한 게 이제 선거를 많이 봐오셨고 치러 오셨는데 이렇게 촘촘한 공약들이 이번 대선에 유난히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번 대선에서 네. 그 초기부터 공약 자체가 소위 굵직한 공약이 없다고 보니까 눈에 띈 거예요. 원래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 후보가 직접 발표하지 않더라도 공약집을 만드는데 거기에는 이런 지역의 소소한 공약까지 전부 다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선거운동을 하는 분들, 예컨대 뭐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든 지방의원들이든 우리 대통령 공약에 우리 지역의 관심사 이것이 반영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선거운동을 하죠. 사실 이런 공약은 옛날부터 양당은 다 갖고 있는 공약이에요. 수건 사업으로 다 정리되어 있는데 왜 그동안에 이것을 드러내놓지 않았지만 이번에 드러놓게 된가? 제 생각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우선은 두 후보 다 사실은 또 두 정당 다 정권 교체나 정권 연장을 위해서 아주 튼실한
그 대전환의 비전들을 만들어 놓지 못했다. 특히 21대 국회가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런 것들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국민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마음이 좁아지고 결국 내가 어떤 내 이걸 삶을. 받는가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그런 쪽으로 아주 마이크로한 공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좀 경제가 안정되고 살만하면 그랜드 비전을 우리가 보게 그렇죠. 되지만 네네.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하나 이게 내 앞에 우리 집 앞에 다리가 놓아지나 뭐 밀착형. 뭐가 펫 공원이 생기나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는 그런 지점이라서 아마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도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부각되기도 하고 또 촘촘해지기도 하고 그런 양상이다. 네, 두 분이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 네, 윤석열 후보 공약을 계속 가보죠. 국민공약 언박싱 데이에 지난 23일 참석을 했습니다. 지지자들이 윤석열 공약 위키에 제안했던 공약 1,500여 개 가운데 4개를 엄선했어요. 4대 국민 공약. 지층과 뭐 쌍방향 소통의 결과물로 생활 밀착형 공약을 내놓은 건데 부모 육아재택 보장,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 도용 방지, 오토바이 교통 안전 강화, 소방공무원 승진 구조 개편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내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다 이제 제도 개선에 관한 거거든요. 이렇게 제도를 바꾸면 국민들이 정말 편리할 것이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바뀐다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4가지인데요. 뭐 부모 육아 재택 보장도 육아를 꼭 우리가 보육원 또 어린이집에 맡겨야 되느냐. 직접 집에서 육아를 하면서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제도이고 소방공무원 아직도 승진 구조가 과거 경찰 공무원하고 비슷한데 경찰 공무원이 이제 중간 간부의 보직을 늘리면서 또 자동 승진제를 만들어서 사실 뭐 그런 방식으로 승진을 하고 있는데 소방공무원도 그 제도를 도입하자는 거죠. 저는 자동 승진제가 옳은지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는 달리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전반적인 평가를 좀 해주시면. 공약 하나하나는 다 그 의미가 있고 네네.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1,500개 중에 4개 고른 것이 이런 정도인가라고 하는 꼭 4대 공약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너무 당연히 해야 될 것들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되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후보가 본인의 가치와 철학에 맞게 큰 틀에서 뭔가를 예산을 수반해서 자기가 국민과 약속한 거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정당 구조에서 소화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뭐 국민 청원 받듯이 생활 개선 제안 받듯이 받아서 내가 오케이 하면 내 공약이 되는 그런 이제 그거는 이게 지금 왜 4대라고 하는지는 모르겠고 한 4,000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아니 네. 4,000대는 아니고 이제 1,496개는 곧 나와요. 예. 1,500개 중에서. 예. 그거 나옵니까?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1,500개 중에 4개를 엄선했다고 하는데 네. 엄선한 게 이런 정도일 수 왜 굳이 4대라는 얘기를 하는지 4개니까 실망스럽다? 4대지. 그래도 4대인데 그러면 네 큰 개니까 대자에 4대다. 대자로서 이 대자가 어울리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4개 공약 정도로 하면 사소한 괜찮은데. 이렇게 네. 작은 숫자로 써야 되지 않냐. 지금 두 분도 또 사소한 걸로 이렇게 또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셨어요. 마이너한 것으로. 네. 넘어가 보죠. 외교안보 비전 공약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외교안보 쪽은 항상 또 뭐 심각하게 다룰 수밖에 없고 또 양당이 또 극명하게 갈리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지난 24일 윤석열 후보가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겠다. 안보 관련 공약을 발표했죠. 윤석열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은 계속되고 있고 남북 대화마저 외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후보는 북한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킬체인이라 불리는 선제 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초정밀 극초음속 미사일을 구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한미연합훈련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핵 번영의 한반도 실현과 한미 동맹 재건, 북핵 미사일 대응 체계 구축 등 핵심적인 내용들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김재현 최고위원님. 지금 사실
이재명 후보자 또 윤석열 후보자 사이의 공약의 대부분은 성격이 비슷해요. 근데 조금 달라지는 것이 외교안보 공약에 가면 달라져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보수 정당의 후보자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외교안보 공약인데 뭐 한미 동맹을 튼튼하게 하겠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핵 개발에 대해서 강력한 그 제재를 가하겠다. 또는 북한의 북한과의 교류도 상호주의 방식을 취하겠다.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윤석열 후보는 기존의 우리 당의 그 외교안보 전략을 그대로 충실하게 따르면서 그에 대해서 세부적인 안을 내놓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발전시켜 나가고 또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불안이 워낙 크기 때문에 좀 더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공약 자체도 좀 더 강화해서 발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이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 또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정상 외교 아닌 쇼. 저는 쇼는 안 한다. 외교 안보에 관해서는 좀 강력한 발언들을 최근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의 본질이 굉장히 극우와 가깝다라는 것이 외교안보 노선에서 드러난다고 봐요. 네. 대북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고 똑같이 상호주의에 기초한다는 건 제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은 선제 타격론을 얘기한다든지 또 역사 인식을 결여한 미국과 똑같은 입장에서 한국의 안보를 생각한다든지는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실제로 그 윤석열 후보처럼 삼축 체제를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가 선제 타격하려면 정말 수십조, 수백조의 돈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본인은 정말로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에 과연 그 김정은하고 자리를 전혀 끝까지 안 할 것인지 네. 왜 당분간 이렇게 말하자면 대면하지 않겠다 정도는 하는데 대면하는 순간 쇼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 과한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반론이 있으십니까? 근데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남북 정상회담 또는 북미 정상회담 후에 결과는 아무것도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정치적인 국내 행사 비슷하게 전락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것을 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과 없이 만나서 사진 찍고 국민들에게는 평화쇼나 벌이는 이런 정상회담 쇼는 하지 않겠다. 저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필요한 공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9일에는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장애인이 직접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4차 산업시대 맞춤형 장애인 인재 육성 등의 공약도 함께 발표했는데 사실 장애인 공약도 매 선거마다 굉장히 좀 민감하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존의 장애인의 공약은 대부분 그 복지 수당을 좀 주겠다. 좀 또는 시혜성. 예, 네. 그다음에 조금 대상을 확대해 주겠다. 그리고 어떤 도로 턱을 낮추고 관공서 출입을 좀 용이하게 만들어 주고 네네. 하는 이동권 문제 이런 것에 치중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윤석열 후보자는 이 장애인들 자체가 좀 직접 자기 개발이 되도록 네. 인력 풀을 만들어서 인재를 잘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 또는 인재 육성 방안을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 공약이 좀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장애인 예산제라는 것은 네. 개인 예산제라는 건 아마 우리가 이제 그 장애인이 혜택을 받거나 이런 기본적인 소득 지원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슨 교육 기회라든가 이런 쪽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효율적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 같습니다. 네, 장애인 단체에서는 좀 비판적인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제 장애인, 개인 예산제 이런 것을 폭넓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네. 실제로 그런 제도가 원래 목적한 바로는 말씀하시기로는 좀 개인의 선택권을 주겠다는 뜻일 텐데 실제로 막상 그런 것이 주어지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게 적거나 현실을 너무 모르는 데서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는 그런 어떤 전문 기관들, 장애인 복지 기관들의 비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도 후보가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또 언론에 나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별 공약을 우리가 만듦에 있어서는 조금 더 그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이 부분만큼은 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가상 자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더 갖기 시작하셨죠. 윤석열 후보는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안전한 플랫폼과 투자 환경 조성의 4가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4가지 공약이 나오는데 가상자산 투자 수익 5천만 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겠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평가해 주시면 어떤가요? 가상자산이 지금은 그 사실 거래의 현실도 조금은 불투명해요. 이것을 국가가 관리해서 그 거래 자체를 투명하게 만들어주지 않는 한은 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지금 가상화폐의 거래라든가 또는 가상화폐 자체의 그 평가도 그냥 막 진행되잖아요. 준비도 되지 않는데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과세하겠다고 나온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일단 그 투자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그 과세도 미루고 또 과세하더라도 5천만 원까지 그 공제해 주겠다는 것은 그 가상화폐 거래의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과세의 문제점을 조금 해소한다고 봐요. 이번 공약 어떻게 보셨어요? 코인 수익 5천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 그리고 NFT 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디지털 자산 시장을 육성하겠다. 네. 다 좋은 얘기들입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작년 9월 24일 이후로 이제 특검법이 시행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거래가 제도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계좌 개설 같은 경우는 시중은행에서 해야 되는데 금융기관에서 그걸 굉장히 많이 차단해 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성화되고 뭐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ICO라고 하는 소위 그 코인을 통한 말하자면 그 자본의 어떤 모집 이런 것들이 불허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국내에 허용하게 했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초기에 그 정책은 5천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짜리 비과세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형평성이 안 맞아요. 주식 거래하고 그런 것에 대한 형평성을 맞췄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만들어서 그 전에 특검법은 규제법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면 이것은 윤석열 후보가 만든 것은 어떤 기본 자산을 정확하게 하겠다는 것도 더 나아가서는 아마 디지털 경제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뭐 진일보된 관점이다 그렇게 보고 이 공약 자체는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재인 정부보다는 훨씬 진일보한 가상자산 거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다 그렇게 보이죠. 확실히 좀 관점이 변한 것 같습니다. 25일 윤석열 후보가요, 미세먼지 정책과 순환경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임기 내 미세먼지를 30% 이상 줄이기 위해서 탈원전을 백지화하고 탈석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뭐 쓰레기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공약이 함께 들어가 있었는데요. 미세먼지 정책, 순환경제 정책 평가를 해주시죠. 그 탄소 저감 그 정책을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하루빨리 그 종교 미신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 돼요. 탈원전을 해야 살 길이 있다. 또는 뭐 원전은 위험하니까 탈원전을 해서 친환경 에너지를 쓰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이 미신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고 봐요. 우리가 이제 원전 가동을 줄이거나 중단하니까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석탄 화력을 막 돌리고 있거든요. 전부 탄소 배출 내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오염원인데 대통령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이제 그런 정책을 밀고 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그 윤석열 후보가 미세먼지 대책 또 그 탄소 저감 대책을 위해서 탈원전 정책 폐기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옳고 그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큰 방향에서 뭐 그런 방향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제 좀 부족한 게 뭐냐면 이 수소 경제입니다. 원전 기술하고 그 수소 기술들이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조율하면서 줄여나가는, 뭐 무조건 국가 에너지 정책 자체를 백지화하겠다, 무조건 원전을 복구하겠다라는 그 수준보다는 좀 더 뛰어넘는 앞으로의 수소 경제 시대의 어떤 기술을 감안한 네. 뭐 원전에 대한 복구라든지 원전 비율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이번 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뭐 외교안보 정책부터 충남 지역 맞춤형 공약, 또 가상 자산까지 두루두루 저희들이 살펴봤는데요. 아까 김재원 최고위원한테 부탁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김영주 의원에게 가장 베스트 공약은 무엇이었는지, 워스트 공약은 무엇이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뭐 베스트 공약은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가상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모르실 텐데도 개미 투자자 안심 투자를 위해서 네. 가상자산 비과세 5천만 원 상향이라든지 또 뭐 가상자산 기본법을 만들어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워스트 공약은 아까 우리가 이미 뭐 그런 징조를 보였습니다만은 장애인 공약에 있어서 네. 개인 예산제, 이것은 본인도 잘 모르고 이것을 그냥 따라 했는데 실제적으로 반발까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 주간 여야 대선 후보들의 행보, 공약, 발언 두루두루 짚어봤습니다. 두 분의 사이다 한 줄 평 들어야 될 시간이죠. 먼저 김재원 최고위원님. 예, 이재명 후보님 선거에 떨어지면 감옥 간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공약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예, 국감 정인까지 뺀 원더 근희 씨,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양쪽 다 만만치 않군요, 오늘. 네. 잘 들었습니다. 사이다 한 줄 평 두 분 의원께 들었고, 오늘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아쉬운 소식을 전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톡톡 사이다 사실 터줏대감이시죠. 저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함께 하셨던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대선이든 또는 뭐 보궐선거든 어쨌든 열심히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동안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데 대해서 꼭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김재원 최고위원님 그동안 작년부터 해서 쭉 거의 한 1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또 김영주 의원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치톡톡 사이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